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독일 사람들이 가장 저기 하는 게 이 각궁을 썼다는 거예요. 파르티앙 기사법을 썼다. 후은적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적었는데 우리나라의 간판 스타죠. 말하자면 배사기법이거든요. 뒤로 해갖고 요게 명적입니다. 앞에 있는 게 이걸 쏘면 그 뭐 여러 가지 적었는데 하늘로 쏘면 소리가 나갖고 그래갖고 뭐 전투를 치러오는데 우리의 간판 스타입니다. 근데 이게 뭐 쉽게 되는 게 왜 이게 뭐 저거냐 활이 뒤를 이와 같은 것이 오는 거는 활을 앞으로 쏘려고 그러면 말머리가 걸려서 뒤로 쏘는 게 쉽다는 건데 이러면 활이 크면 안 돼요. 그리고 뒤로 쏘려고 그러니까 고생 직사겨야죠. 이걸 그 배우려면 한 10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기병용은 80cm, 뭐 사형길이 60cm였는데 보병용은 1m 20이니까 반 정도로 되는 건데 이게 제작 기간이 5년이나 걸리는 거. 그런데 강력한 거를 그래서 뒤로 쏘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적인데 여기에 그 고구려의 주력 무기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거든요. 흉노활입니다. 흉노활인데 우리 활은 이렇게 갖고 이걸 줄을 풀으면 거꾸로 돼요. 이게 우리나라 활이 가장 뒤로 되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건 여기 보시면 흉노활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게 그 아무나 쓰면 뭐 무슨 저기가 돼요.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건 힘이 들고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린 뭐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전투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고구려에서 하는 얘기 저 고구려가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후은적은 500에서 1000명 인원으로 약 300m 거리면 상당히 먼 데입니다. 이 먼 데에서 불화살을 쏘기를 시작하다가 공격을 쫙 하면 좀 어영부영하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지를 않고 뒤로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 또 돌아와서 공격하고 그냥 때를 징그럽게 하는데 이게 300m니까 먼 데서 쏘니까 뭐 대항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활의 아주 장점이죠. 그런데 이게 한 10년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활을 이렇게 한국 활을 하는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이건 뭐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 활의 중앙 부분, 요 부분, 요 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물소뿔로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물소가 안 나오잖아요. 그게 전략물자인데 예전에 우리하고 남방하고 이게 무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당히 강력한 그건 해군 아니면 왜 중국이 뭐 그걸 줍니까? 그래서 있는데 물론 우리 각궁은 가운데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요 부분을 물소로만 다 쓰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뭐 이제 재료가 부족하니까 그래갖고 흉노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 쓴 거를 모두 묻어줘요. 함께 묻습니다. 단 활만은 안 묻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걔네들에서 유럽에서 찾지를 못하고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크리프타 아프레시에서 있는 성당인데 여기에 아킬레이아 아주 초토화시킨 데인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게 로마 마찬가지로 큰 그런 성인데 지금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옌스 페터 베렌트가 거기에 유럽의 유일한 흉노에 활 쏘는 게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3000km를 파리에서 차를 몰아갖고 갔어요. 여기를 갔더니 이 성당에서 아니 그런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저 아틸라레니 무슨 소리요? 저 훈족이라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3,000km를 운전해 왔는데 6시쯤 됐는데 그때 이탈리아에 갖고 관광청에 이제 있어요. 그래갖고 물어봤죠. 야,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이게 없대더라. 그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네가 치우지 않았느냐, 니들이 그 흉노기 때문에. 직원이 화를 벌쩍벌쩍 하면서 지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울 수가 어떻게 있느냐 그러더니 전화를 걸어주더라고요. 거기 교회에다가 한국에서 사람이 왔는데 한번 다시 한번 그걸 해주라, 확인을 시켜주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6시가 넘으니까 다 문을 닫을 때 열어주더라고요. 열어서 갔더니 얘기를 하되 신부가 그런 게 없대. 그건 뭐 자기가 탄원해서 없다 이거예요. 그러지만 벽화는 성당 지하실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래. 자기가 장담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문 열어줘서 갔는데 한 바퀴 돌았더니 진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거 아주 황당하죠. 그래, 없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성의를 해서 왔다 그러니까, 야, 내가 3,000km를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래도 확인 사살을 했더니,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못 봤죠. 근데 나갈 때 보니까 딱 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그림이거든. 이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그림만이에요. 배사구죠. 그래갖고 내가 사진 바닥바닥 찍고 바로 그러고 이제 바닥바닥 찍고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지들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얘네들이 이 그림을 훈적하고 싸운 거로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군하고 싸운 걸로 한다고요. 밑에 십자군하고 이거 싸운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해갖고, 얌마 이게 바로 그거다 한수 가르쳐주니까 이거 진짜 그런지를 하더니 알았다고. 자기네들이 아틸라하고 관계되는지는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천장에도 혹시 있을 줄 모르는데요. 그래서 얌마 그거 좀 보자 그랬더니 그건 지금 수리 중인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그거 하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KBS나 우리 이제 뭐 이런 데에다가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 아직 촬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수리는 됐을 줄 알지만 하여튼 여기 보시면 이게 워낙 특별한 사진이라 그래서 그쪽에서도 알 수 없는 거죠. 배사구조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얘기였다는 카더라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적석총인데 걔네들이 안 쓴 거 3개 아니라 4번째인데 적석총이라는 게 우리가 신라에서고 뭐 이런 데 갖고 그냥 징그럽게 많은 게 적석총이잖아요. 이 무덤은 민족이 다르면 무덤이 이거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 흉노하고 완전히 다른 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 장군총 뭐 여기에서 그 태왕릉 이게 전부 다 적석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뭐 저 서울 바로 옆에 있는 거 이 석촌동도. 그런데 중국은 단 한 기도 돌멩이로 안 짓습니다. 단 한 기가 없습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왕들 뭐저 그러게 한 무제릉이라서 퇴토성릉으로 그냥 땅에다가 그냥 그 흙을 박박박박박 해갖고 산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축천무. 이 축천무는 산을 뚫어서 넣습니다. 여기다. 이게 지금 사상 최고의 투탕카몬보다 더한 물건이 나올 줄 압니다. 왜냐하면 도굴이 안 됐거든요. 축천무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우리 동이족이 적석청을 하기 때문에 서로든지 징그러워서도 안 합니다. 우리는 적석청으로만 오고. 이게 요새 보세요. 중국에 홍산에 있는 무덤인데 지금 중국에서 무덤을 봉분을 못하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흙으로 하는데 위에다가 입구하고 위에다 돌멩이를 얹어놨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하여튼 그 돌멩이 문 저걸 해갖고 내놨어요. 이건 동이족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찍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묘죠. 그랬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거는 여담입니다. 진시황릉이 중국에서 짱이잖아요. 진시황릉 이건데 여기에서 보니까 위에서 이거 비파계로 측정을 했더니 진시황릉 바로 말하자면 이릉 밑에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4개로 돼 있답니다. 그게 돌멩이에요. 단 한 적에도 돌멩이로 안 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시황이 원래가 그 북방계통의 흉노 계열이거든요. 그 진나라가. 그래서 돌멩이로 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제 이게 나올 겁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진시황릉이.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흉노인 경우입니다. 우리 뭐 저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북방에서 자작나무로 된 집에서 살아요. 근데 사람이 죽었어, 짱이.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덮습니다. 이거를 갖다 덮는데 이렇게 돌멩이로 그냥 징그럽게 덮어요. 그러면 덮으니까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폭삭하죠. 이래서 우리나라에 대릉원에 있는 낙타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누라 오고, 뭐, 이제 우리 보면 마누라가 먼저 죽으면 마누라 하고, 지금 뭐 큰 무덤들이 또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편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그걸 파서 그 무덤을 같이 넣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그래갖고 내용전인데 남분 오고 북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의 간판 스타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굴이 안 돼요. 도굴을 하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이 정도인데 이거는 현재에도 우리 저길로 해서 도자로 해도 1년이 걸려요. 그래서 도굴이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징그럽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낙타등입니다. 제가 저기를 하지만 민족이 다르면 다르다고 그러죠. 근데 흉노에서도 투르크는 몽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화장을 했어요. 근데 몽골은 매장을 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 같은 흉노의 훈족이라고 해도 그랬는데 보시면 이게 뭐냐, 이게 흉노의 훈족의 무덤입니다. 똑같죠, 우리하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흉노의 그 무덤 말 집어넣고 했는데 좀 커요. 여기서 보면 대릉원에 뭐 해갖고 이제 그랬는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 몽골에는 돌이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만드느냐 그러면 이거 간단해요. 무슨 소리냐, 부위를 돌멩이로 받았어요. 그래서 좀 뼈대 있는 사람은 마차로 돌멩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민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돌이 그냥 징그럽게 많고 그러지만 이 몽골에서는 어디 돌이 있어요. 그래도 부단히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이거는 이 흉노의 기대만 있습니다. 그 루트에만. 그 다음에 순장이 있는데 사람들 그런데 순장이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순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 저거는 지중왕 때는 500년도에는 순장을 금지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갖고 뭐 잘 아시지만 여기에 은어가 여기서 보시면 이 순장을 했어요. 중국도 순장이 없는 거는 아닌데 흉노 그러니까 우리처럼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은은 뭐 한 1000명씩 줄 서서 그런데 잘들 저기로지만 이 순장하는 사람을 많이들 노예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예들이 거의 아닙니다. 뭐냐면 왕이 죽으면 왕의 같은 사람들이 신하고 대신이 그냥 깡그리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천왕도 이렇게 오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가서 죽어서도 같이 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 순장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노예들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이게 보면 우리 지산동 순장명 뭐 우리나라에 그 많이 나옵니다. 그거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뭐 이게 법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러지만 이거는 문신은 이 동이족이 문신을 했어요. 이거는 그 진수의 삼국진 위지동이 전에도 문신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흉노 쪽에서 우리 보면 이게 바로 그겁니다. 문시드론이. 그 다음에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각배. 이거는 이 딴 쪽에서는 안 쓴 겁니다. 이제 이게 그 소 뿔이나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참 뭐 잘 만든 거죠. 이 흉노가 가는데 일사불란하게 나옵니다. 이런 일반인이 안 쓰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런 얘기가 나요. 훈적이 이제 아틸라가 죽었잖아요. 그 아틸라가 우리하고 좀 연관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례식을 보면 아는데 여기서 보시면 장례식들 3일, 7일, 49일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말을 도살해서 문상객과 같이 먹고 아까 그 저게 있다고 그랬죠. 그 동복이요. 거기다 끓여서 이게 바로 그 소리입니다. 말 제갈 안장 무기함께 태우고 재와 동복을 깨트려 부장품으로 묻었다. 이거는 흉노 중에서 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오고 다시 한번 열는데 돌고는 화장하고 몽골은 매장하는데 아틸라는 매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금관, 은관, 철관에 넣어서 뭐 보석이고 어쩌고 징그럽게 많이 넣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바로 그 장면인데 그래갖고 단유부강에다가 어딘가가 넣어져 흘리는 데다 묻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 고고학자들이 가장 찾고 싶은 세계의 무덤이 바로 이겁니다. 알렉산더, 칭기스칸, 아틀라. 다뉴브강 근처에서 2014년 3월에 아틸라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그래갖고 세계를 그냥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뒤집어 놨는데 까짜랩니다. 그 진짜였으면 뭐 많이 저기를 했고 뭐. 자, 아틸라 저걸 해갖고 훈적하고 우리의 이제 친연성을 넣는데 한 가지 이제 그 황금복음이 도대체 아틸라하고 관계가 된다. 뭐 훈적하고 도대체 신라에 7, 8천 킬로미터 되는데 어떻게 와서 발굴이 되느냐 이게. 왜 이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한국 고대사의 미스터리 중에서 황금복음에 아주 이게 큰 의문점이 하나죠. 아까 이제 저기서부터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관서부터. 여기에 보면 제일 저기 하는 게 황금복음에 이렇게 태극 문양을 넣었다는 것이 이게 그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 뭐 얘기는 아주 간단한 건데 이 삼태극을 넣은 거는 이거를 갖다 선물 오는 사람이 삼태극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 트라키아 지방은 훈족의 영향이든지 뭐랄까 예전서부터 그래갖고 켈트이기 때문에 이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도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에 삼태극을 넣은 거는 그야말로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신라이기 때문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건 그냥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예물을 선물할 때 상대국에 알맞는 디자인이나 문양을 넣는 것이 이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서 신라인들이 환영할 그러한 문양으로 칼을 만들어서 최상품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우리나라에가 나온 로마 유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로마에서 제작된 유리가 좀 많았겠느냐마는 이게 적성목각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들어간 다음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로마 유리 저기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로마 유들이고 이런 내용이 고구려 백제에서는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만일 이게 그 하나만이 아니라 때로 온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 뭔가가 중간에 고물이 떨어지겠죠. 전혀 없는 거예요.
루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 이거는 이러한 같은 특별한 로마 유물들은 오로지 로마에서 신라로의 일방 통행이었다. 그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에서 중국의 위서부터 아니니까 그러면 길이 하나 또 있죠. 바닷길이 있죠. 바닷길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예전에 중국에서 인도에 들어가는 거 2000년 전 뭐 이런 것에도 바닷길이 있었다고 그러고 한무제가 기원전 111년에 베트남 북부 지역에 식민지를 설치했다고 뭐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도 161년에 중국에 뭐 상하고 불서 거북을 줬대요. 이렇게 가갖고 베트남을 그랬더니 중국에서 피피거렸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런 걸 갖고 말이야 후진 거를 가지고 왔다고. 그때는 위로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해서 왔다는 거죠. 여기에 특별한 게 뭐냐면 요게 누궁기법이라는 겁니다. 요 위에 직접적으로 만드는 걸 봤더니 이거 도치람프로 해갖고 금을 넣으면 조그맣게 동그랗게 되더라고요. 그걸 핀센터로 딱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이야 쉽게 만들지만 예전에는 무지하게 어려웠던 거죠. 보시면 이게 예전서부터 우리가 누궁 기법이 였는데 이거는 로마 기법입니다. 우리의 그 뭐 세계를 자랑하는 금귀걸이 이거 뭐 환상적이죠. 이 금귀걸이 이게 누궁 기법이에요. 일일이 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그거 귀고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신라에서 발견되는 누궁기법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트라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에서 여기서부터 주르륵 오는데 보니까 없어요. 신라만 나와요. 여기 없어요. 중국에 안 나와요. 이게 그 아주 특별한 기법인데 그러면 뭐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이 일로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백길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리 루블 박물관에서 추적을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트라키아에서 생산된 장신군들인데 딱 보시면 이게 그 우리 황금보검하고 왔다는 게 뭐 금방을 아실 거예요. 이 내용에. 근데 봤더니 470년에서부터 500년 어쩌고 저쩌고 보통 보는데 그 전에 450년 이게 이제 아틸라 뭐 시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전서부터 뭐 그래서 한 4세기서부터 그 전도 있었고 여기서도 보시면 저 지금 얘기하는 거 황금보검 아주 그냥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형태를 보셔도 팔찌도 그러고 뭐 후원적이 공격한 동코등의 황금 유물이다. 그 당시에 그 트라키아 지역에 그렇다는 거죠. 내용이 여기서 보시면 이게 포함 보물이라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틸라 시대 때에 그 나오는데 여기 유일한 겁니다. 요게 요것만 있는 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그 황금보검하고 같은 거죠. 유일하게 지금 있는 거 중에서 뭐 폼나게 뭐 이거 때려보고 있는 건데 이거에 의하니까 황금보검하고 같다는 거를 보시면 색도 다 그러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스테리가 이제 있는 거죠. 뭐냐면 에드워드 기분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키는 160 정도 되는데 당시에 대영제국 왕 다음으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저걸 해갖고 로마 제국 세왕사를 쓴 거예요. 이 당시에 얘를 어떻게 결혼하려고 전 영국에서 그 귀족들이 저한테 아부를 했는데 그 책 쓰는 게 바빠서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세왕사만 쓰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이 인생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썼을 거예요. 책이 어마어마하죠. 분량이 옛날에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 양으로 보시면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가 아틸라가 게르만과 스키타이를 통합한 후 그러니까 이제 짱을 먹은 다음에 볼가 강변까지 확보했다. 이것이 3대 정복자로 해서 러시아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후운적의 왕은 전사로서뿐만 아니라 마술사로서도 두렵게 여겨졌다. 그게 뭐 당연하지. 엑스칼리버를 갖고 있는데
이 양반이. 그랬고, 무서운 유연, 주젠도 아뜰라를 공격하여 격파했다는데, 지금 요게 유연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유연이 중국에서 아주 순악당, 그러니까 흉노 중에서도 진짜 악당으로 돼 있는 적인데, 그런 계통인데 거긴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중국의 제국과 대등하게 동맹관계를 맺고자 사절을 파견했다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의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외국에서 오는 사진 이런 거 쫄똘마니도 시시콜콜이 모두 적고, 우리처럼 역사를 파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들이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데, 중국과 제국과 대등하게 동맹관계를 맺고자 사절을 파견했으면 한 명이 옵니까? 몇백 명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뜰라 사절이 파견한 곳은 중국이 아니라 신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유리고 뭐 그렇게 최고급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코바데스의 네로가 눈물 한 방울 세 방울을 흘려요. 세 방울 딱 흘리는데 거기에 유리 잔이 나오거든요. 병. 눈물 따르는. 그 잔 하나가 2만 채라는 겁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에 징그럽게 많아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아뜰라 사절이 그러는데 이 면에서 육로가 아니라 해로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안 가면 모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서 오냐,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 얘기입니다. 보면 여기에서 요게 우리 황금보검에 걸려 있는 거, 여기가 이것이 갸르넷이거든요. 요 빨간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가 같은 적인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 빨간 거죠. 요 빠진 것도 있고. 그랬는데 요 당시에는 오로지 어디서 나왔느냐면 세일론하고 인도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된 게 로마로 갔다가 여기서 신라로 온 거로. 그러면 이 내용이 해로거든요. 이 당시에 해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해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적은 게, 이게 보시면 지금도 만들기 힘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인숙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대요. 유리 박사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와 있거든, 실물이. 그 다음에 오인옥권에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에서 뭐 요새는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요대도 유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야의 허왕우가 인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역사학자들이 안 믿어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떻게 인도에서 가야까지 오느냐, 남까지 오느냐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뼈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양반이 뭐냐면 이게 파사석탑이거든요. 그 가야 허왕우 지금 거기에서 있는데 석탑이 있는데, 이 파사석탑이 이 한국에서 나오는 돌이 아니라 인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돌이. 그래 가갖고 뭐 직접 가서 또 측정을 하고, 여기서 뭐냐면 옛날에 가야에서 배 타고 올 때는 그래 갖고 중국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많고, 인도 출발 중국 한참 있다가 왔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볼 때에 이런 정도가, 이게 뭐 확실하게 인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 해로가 있었다, 이런 야그죠. 여기에서 한국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훈족이 갔다는 거는 상당히들 지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쪽에서 그래 갖고 뭐 우리가 뭐 아뜰라 해 갖고 우리 뭐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만 보고서도 그걸 봐서 자료로 해서 우리가 그게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을 하고, 우리가 뭐
그러니까 예전에 흉노하고 중국을 싸울 때 김일제고 뭘 때 우리 쪽에 온 사람 오고 거기에 일파가 또 저 서쪽으로 가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틸라 쪽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후손이 따지고 보면 신라에 있대더라. 그쪽에 중국에 짱 오고 있대더라. 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선물 주고 같이 옛날에 뭐 얘기를 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자 뭐 이런 얘기였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로마 유물이 우리에 나올 수는 없고 그것도 지금 나온 거 그것도 무덤 몇 개밖에 안 돼요. 지금 적성목각부는 우리가 거의 안 팠습니다. 거의. 그냥 완전히 파손된 거 빼놓고는 그랬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게 전부 금관이 나왔거든. 근데 그 큰 무덤들은 안 팠어요. 아직 안 파도 되는 거고 지금 언젠가 이제 벼락이 떨어지면 또 팔지를 모르죠. 거기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르죠. 황금보검이 나온다는 데는 아주 적은 데거든. 그건 또 성골도 아니고 진골 정도로 보는.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그러지만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했다는 걸 이게 카더라 아니고, 이게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참으로 되면 그걸 우리 역사계에서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으로 해서 우리 역사에 이제 어떻게 넣느냐는 역사학자들이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길로 해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코훈 로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리아 훈, 꼬레레도 되고 그래갖고 코훈 로드가 있었다. 그러지를 않았으면 황금보검이 우리나라 경주박물관에 있을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두 가지가 했는데 광개토대왕이 375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아틸라가 395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동쪽에서는 광개토대왕이 짱했고 서쪽에는 아틸라가 짱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묘연이 있었다는 거는 있었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런다고 그러면 한민족의 역사의 옛날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하여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